자, 전공 B형 보겠습니다. 1번. 너무나도 쉬웠죠? 네, 근데 의외로 틀린 학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생이 입에 많이 붙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 예비 선생님들이시죠? 예, 기분 나빠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친근한 의미로 학생이라고 쓰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도시명을 쓰고 괄호 안에 니은이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970년대 이후 세계 환경운동의 의제는 반핵운동, 환경오염, 멸종위기, 동식물보호, 기후위기 등으로 확대되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과 1986년 소련 하면 딱 우리가 체르노빌이죠. 예. 기억은 대부분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상식적인 거니까 이건 뭐 말 안 해도 체르노빌을 워낙에 잘 알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아마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마 우리가 2000년도 전 정도에 태어나신 우리 예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체르노빌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사양사 개론 책에도 나오고요. 사양사 강좌나 다른 책에도 일부분 나옵니다. 예, 체르노빌. 그 다음에 나에 보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러면서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죠. 여기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제가 이 부분 우리가 그 사양사 총정리에서 요즘에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엄청나게 중요하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터디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어쨌든 뭐든지 다 주장하는 게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뭐뭐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용어다. 예, 이런 거 알아두셔라 라고 꼭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시험에 나왔어요. 되게 쉬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다음은 박교사가 중학교 역사 수업을 설계하고 수행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했어요. 자, 먼저 박교사의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이랬어요. 자,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 형성해가지고 1, 2, 3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고대 문명의 특징을 탐구한다의 네모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에서 이제 다로 쭉 내려왔을 때 다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보면 중략해가지고 나오죠. 문명을 학습할 때 문명의 요소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각 문명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탐구학습을 함으로써 각 문명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한다. 그랬을 때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낸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썼냐면 4대 문명 사례를 활용한 무슨 학습을 적용해야겠군. 이 각 문명마다 공통적인 요소를 찾는다 하니까 4개의 문명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가지고 뭐뭐 해야 되겠구나. 그럼 공통적인 요소, 즉 우리가 공통적인 요소라는 건 공통점. 한마디로 그 안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내서 이 수업을 하면 되겠구나. 공통적인 속성을 활용해서 하는 수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개념학습이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사실은 개념이라는 말인데 기억을 쓰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개념 학습을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걸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학습에서는 공통 속성을 항상 활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밑에 중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사실과 아까 기억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개념을 암기하도록 하거나
사료를 분석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습 목표에서 제시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거나 사례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위에 여기에 이제 기억 학습 방법 개념 학습 방법 2가지가 제시되어 있네. 공통적인 요소를 찾는 학습에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계속 공통적인 요소를 갖는 거니까 이게 개념학습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학습이라는 걸 일단 찾아냈어요. 자, 다음 보죠. 박교사의 수업 개요에서 모둠을 구성하고 활동지를 배부한 다음에 모둠별로 전형적 사례 비교를 통해 무엇을 도출함. 자, 니은에 무엇을 도출함입니까? 또 모둠별로 찾은 무엇을 비교하고 정리하여 문명의 정의를 도출함. 추가 사례를 제공 검토한다. 4대 문명을 포함한 세계 고대 문명의 발생 양상과 맥락을 논의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앞부분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계속 뭘 찾습니까? 고대 문명의 특징을 탐구한다.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한다. 공통 속성을 활용해서 하는 거 개념학습 따라 나왔고 여기도 공통적인 요소를 찾는다. 이러고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찾는 거예요? 공통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통점?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용어로는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다 해서 일반적으로 속성 혹은 그냥 공통 속성 이렇게 썼거나 혹은 공통점이라고 쓰는 경우는 다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봐요. 공통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공통적인 요소 계속 보면 이건 공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네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내서 이 공통점을 비교 정리해서 문명의 정의를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념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었고요. 다음 다의 박교사의 수업 후 성찰 기록입니다. 예, 다음 대주제를 지역 세계나 무슨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과 자연스럽게 이어짐. 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 독자적인 뭘 형성했습니까? 문화를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디귿에는 문화권 중심의 수업이죠. 예,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말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권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내용 요소로 학생들은 통합사회에서 오늘의 학습 내용을 심화 확장할 수 있음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다 알았어요. 기억, 니은, 디귿에. 자, 그럼 작성 방법 첫 번째. 역사적 사실 이해 측면에서 괄호 안에 기억학습의 장점을 한 가지 쓰시오. 개념학습의 장점이 뭡니까? 바로 역사적 사실 간의 관계 파악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역사 사실을 이해할 때 역사 사실이 어떻게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건, 사실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는 거, 사건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의 관계 파악 혹은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는 거, 예, 그게 개념학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념학습이 뭔가라는 것만 알았다면, 개념학습이라는 것이 알았다면, 이게 뭔지를 알았다면, 기억이 뭔지를 알았다면 답은 얼마든지 바로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안에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 속성. 그 다음에 디귿은 문화권. 자, 그랬을 때 문화권 중심 내용 조직 방식의 장점을 하나 써라 라고 했어요. 책에 표시된 거로는 국가와 민족별로 분산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또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각각의 문화권이 다르게 떨어져 있을 때 여러 지역들로 다 나뉘어져 있고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들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는데 그것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뭔가 하나의 체계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보다 더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문화권적인 방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또 예비 선생님의 답에는 뭐라고 썼냐면 동일한 문화권 지역 안에 있는 문화권 안에 있는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한 발전을 학습해서 상호 관련성도 더 알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학문적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최 교사가 학문적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효용성이 있는 내용이 교육적 가치가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선정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기억을 봅시다. 및 출진, 작성 방법. 기억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이런 내용 선정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현재 삶의 효용성이 있는 게 더 교육적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려하는 목소리. 그 우려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이러한 현재적인 어떤 효용성에만 목표를 두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뭡니까? 결국은 역사적 과거 사실, 역사적 과거가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역사적 과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혹은 현재 중심의 역사관으로 지나치게 편성될 수 있고 무엇보다 과거 역사적 사건이 지니는 내재적인 의미가 경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 예, 이 과거 역사적 사건이 지니는 가치나 내재적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고 배교사가 그랬을 때 학습자 측면에서는 인지발달 단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학생들이 의미 있는 추론을 통해 사료 분석과 해석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니은 보면 배교사가 니은과 같이 답한 이유를 한람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서술하시오. 한람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연령지체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피아제의 어떤 발달 단계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형식적 조작기는 늦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연령이 지체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따라서 여기에 중학생이라고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한람이 16.2세 이후예요. 예, 우리가 중학생이 보통 13살부터 하면 13, 14, 15 이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정도나 가야 혹은 중학교 후반 정도나 가야 가능하게 간신히 이해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한 게 그게 한람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람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서술하라 했으니까 한람의 연령지체설을 반드시 언급해야 돼요. 한람의 연령지체설에 따라서 볼 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중학생들은 아직 형식적 조작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중학생들이 사료에 나타나는 성인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쓰시면 완벽이고 만약에 한람의 연령지체설을 통해서 볼 때 중학생들은 아직 형식적 조작 단계에 어렵다. 이르지 못한다. 라는 정도만 써도 1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령지체설을 언급을 하지 않으면 점수 그냥 아예 깎을 것 같아요. 깎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0점 처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한람의 이 연구 결과를 근거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일반적인 사고의 발달 단계가 모든 교과에 적용되지 않고 교과별로 특수한 교수학습 연구를 강조하는 이론이 있다. 당연히 영역 고유인지 이론이죠. 예. 뭐 이거 못 썼다면 정말로 심각한 것이죠. 당연히 썼겠죠, 여러분들. 그쵸? 예, 그랬을 때 이것에 명칭 썼고 이에 입각하여 괄호 안에 리을을 써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적절한 비계를 충분히 제공하면 중학생도 의미 있는 사료 분석과 해석이 가능한데 그 정도와 수준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무엇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역 고유 인지 이론에서는 한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다. 그 학생에게 나름대로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선행 지식을 갖고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어떤 이해 수준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유하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학생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에 입각해서 괄호 안에 리을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따라 틀리냐? 선행 지식, 즉 사전 지식입니다. 자, 사전 지식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스키마라고 쓴 사람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스키마. 과연 이 스키마가 정답이냐, 선행 지식이 정답이냐? 선행 지식이 더 정답입니다. 이 선행 지식이 쌓이고 축적돼서 도식, 스키마, 이게 도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도식이랑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선행 지식도 중요하고, 예, 그랬을 때 이게 좀 더 선행 지식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체계화가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스키마, 도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행 지식이 더 맞습니다. 예, 아마 스키마라고 했을 때 도식이라고 했을 때 맞게 해줄 수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예, 다만 어디까지 조금 더 유연성을 보여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선행지식이 맞을 것 같고 또 선행지식을 스키마 도식하고 또 같이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스키마도 맞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 출제를 기준을 좀 더 어떻게 할 거냐, 이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답은 사실은 선행 지식이 더 맞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만큼 기본적인 선행 지식을 갖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선행 지식이 많이 학생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의 체계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선행 지식이 일단은 더 확실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 문제는 너무 쉬웠죠?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이런 문제 왜 내는 거야? 임용고시에서 수준 떨어지게.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우리가 공부는 하지만 이 정도 문제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 임용고시 보는 우리 예비 선생님들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주면 안 되지. 변별력이 없잖아요. 전혀. 예. 자, 가는 근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진짜 심각이야. 예. 그건 진짜 심각이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로.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주 8세기 중엽에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혹은 아바스 왕조를 세우는 천도에 있고 이 아바스 왕조의 가장 유명한 황제가 칼리프가 바로 하룬 알 라시드, 아라비안 나이트 다 아시죠? 예. 볼 필요도 없어. 기억 왕조 아바스. 그 다음에 그 지배계층의 구성을 직전 왕조화라고 했어요. 직전 왕조가 우마이야잖아요. 우마이야에서 제가 강조했죠. 우마이야는 아랍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지배계층이 아랍인이에요. 아랍인이기 때문에 아랍 우월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많은 반발이 불러일으켜져서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탄생하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에서는 아랍인이 아니어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뭐로 받냐? 아랍인으로 해가지고 통합을 했죠. 예,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지배계층 구성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랍 우월주의, 아랍인으로만 구성된 아랍 우월주의, 그리고 여기에는 비아랍인도 다 아랍인으로 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아랍인이 아니어도 다 예, 아랍인으로 취급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뭐 8세기의 비잔틴에, 이거 8세기의 핵심은 비잔틴에서는 성상숭배 금지령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 알고요. 이거 왜 했어요? 대토지를 워낙에 수도원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사실 종교적 측면의 큰 차이 이런 거보다 사실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의 이유가 많았었다. 그래서 이게 뭐 레오 3세 시기, 이레네 시기, 또 그 다음 시기, 또 그 이후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제가 심화학습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건 잘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인가요? 5번, 8번. 아까 이 문제들이 안 넘어갔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모모고등학교 송교사가 작성 중인 학생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일부와 이에 대한 교사의 성찰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굳이 뭐 학생 A 어쩌고 저쩌고 읽어볼 이유가 없다고 봐요. 자, 그 아래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일반적인 탐구 절차를 거쳤지만 A는 보고서에서 피셔가 설명한 인증적 사고를 잘 보여주었지. 그랬을 때 기억의 특징 쓰래요. 피셔가 설명한 인증적 사고의 특징이 뭐냐? 말 그대로 인증적 사고는 가설적 추론과 귀납적 방법을 조합해서 예, 추론하는 방법으로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죠. 가설적인 추론을 통해서 예, 나름대로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귀납적인 방법을 더 동원해가지고 조금 더 확증하는 이 상태로 만든 것이죠. 예,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학생 A의 이야기에 뭐 굳이 이야기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학생 B 보죠. 공민왕 개혁을 주제로 하는 인물학습 모둠 수업에서 고려사에 기록된 원의 황제와 주고받은 문서를 분석하여 공민왕이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개혁을 수행했는지를 추론한다. 공민왕에 대한 인물학습이고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 그랬을 때 니은에 해당하는 인물학습 수업 모형의 명칭 행위결정, 그거 아닙니까? 행위결정 분석 모형. 예. 당연히 왜 이 행동을 했는지 그거 분석하는 것이죠. 그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내용을 한 가지 써라. 그 밑에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 모둠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서 특별한 피드백이 필요 없었지. 다른 모둠에게는 이와 같은 수업 모형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예, 이러한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을 사용할 때 해야 되는 것은 주의할 점은 행위의 결정의 모든 요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돼요. 편향되지 않게 몇몇 가지로 딱 한정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다양한 설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 결정에 대해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알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써줘야겠죠.
다음에 미음을 고려하여 괄호 안에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 써라 그랬어요. 자, 요게 조금 생각보다는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 C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고장 3.1운동의 역사를 조사 답사하는 프로젝트를 행함. 자료 분석 및 답사 내용을 토대로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신문을 작성함. 역사신문 사설에서 3.1운동 기념물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함.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키움. 이랬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처음 작성한 역사신문 평가 기준의 학습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었지만 역사신문 평가의 유의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었지. 평가 기준 수정에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이 도움이 되었지. 교육과정에서 역사신문 평가 기준으로 인물과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두 번째가 뭐 들어가야 될 거. 일단은 인물과 사건의 맥락을 고려한지 전반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역사적 사실, 사건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일단 고려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 다음에 배경이 나오고 배경을 알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했어야죠. 그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기록을 했을까?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게 신문의 기능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적 사고력이 발휘됐냐. 단지 이런 일이 있었다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고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비판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죠. 신문의 형식적 완성도 신문기사로서의 전달력을 찾을 수 있었어. 특히 미음에 학생의 역사 내용 이해에 유념하여 역사신문 평가 기준을 재설정했지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학생의 역사 내용 이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리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거야. 학생이 어떻게 역사를 이해했는가 그거에 근거해서 학생이 역사 내용을 이해하려면 역사 내용을 잘 이해해서 나중에 역사적 사실,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에 잘 적합한 내용을 썼냐 안 썼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역사적 사실의 적합성, 쉽게 말해서 역사성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역사 신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배경, 맥락 설명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역사적 과거 사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그걸 잘 파악했는지를 학생들이 잘 파악했는지를 그 내용을 보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성이 들어가냐 역사적 사실의 내용이 적합하냐 이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사고력이죠. 사고력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셨으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마지막 문제죠. 이거 11번 너무 쉬웠죠. 이거 네덜란드 여기 아닙니까 지금. 기억전쟁 제가 30년 전쟁 나올 거예요 이랬어요. 나왔어요. 30년 전쟁을 종결지은 조약에 따른 유럽. 자, 네덜란드 이제 뻔히 알아요. 기억의 전쟁을 종결지은 조약 명칭 베스트팔렌 조약. 이 조약에 포함된 종교적 합의의 내용 한 가지. 칼뱅파도 루터파 카톨릭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공인해 주는 것이죠. 그거 쓰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 재산의 소속이 1624년을 기준으로 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종교적 합의의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써도 맞게 해주겠지만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30년 전쟁의 가장 큰 종교적인 합의에 있어서는 칼뱅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재산? 그건 두 번째 이야기죠. 그러나 한 가지 중에 어느 특정 측면을 더 강조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재산 소속 이거로 쓰신 분도 분명히 당연히 맞죠. 맞는데 사실은 칼뱅파 이야기를 쓰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재산 소속이 몇 년도까지 이것까지 기억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요 점을 더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기역전쟁을 종결지은 조약을 통해 네덜란드는 이 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가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독립한 것을 완전히 인정받게 된 게 이제 이때지 않습니까? 그냥 네덜란드가 독립했다 이렇게 쓰시면 아니에요. 그건 답이. 네덜란드가 누구로부터 독립했어요? 에스파냐로부터. 보다 정확한 건 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가로부터. 이걸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수 깎거나 아니면 0점 처리할 거라고 봐요. 네덜란드가 독립했다? 그것만으로는 아니죠. 국제법 저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요거는 예외의 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정말로 이번 시험이 정확하게 딱 쓴 사람만의 답을 맞는 거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채점 한 거에서 점수들이 조금 더 깎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해서 성적을 준다면 조금 더 점수가 여러분들이 가채점 한 정도의 어느 선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주 쉬운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편이다. 아주 쉽지는 않았으나 쉬운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되게 어렵게 내주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랬어요. 워낙에 변별력이 차라리 더 높아버린 상황에서 더 내가 시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면 아주 유리하기 때문이죠. 합격에. 근데 요번은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쉽지도 않았기 때문에 점수들이 대부분 다 그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굉장히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할 수 있고 이럴 때 1점이라도 더 확보하는 사람이 합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교로는 말한 대로 한 3점에서 4점 정도는 점수 변동폭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답이 명확하게 요거야 만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서양사는 정확한 답을 당연히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아까 같이 브루센샤프트나 무슨 루터 300주년 아주 애매모호한 딱 그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거였고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답을 쓴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분명히 받을 텐데 우리가 4점짜리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답들인데 또 불구하고 4점을 다 못 맞고 조금씩 깎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1점, 2점은 심각한 거고요. 3점이신 분들은 3.5나 혹은 4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정확하게 답을 쓰는 연습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1월 19일 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서양사 총정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 제가 그때도 딱 주제로 잡아서 정리했어요. 30년 전쟁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 기후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된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나왔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비인체제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꼭
꼽으라면 몇 개의 문제를 뽑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수업 다 총정리 다 끝난 다음에 끝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내가 여기다 쫙 썼는데 30년 전쟁 그때 제가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빈 체제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스터디한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30년 전쟁이라든가 나는 이게 요번에 정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총정리 또 역교론에서도 총정리를 일주일 전에 했죠. 그 서양사 전에 11월 12일 날 했는데 그때 한람의 연령지체설 설명 총정리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또 체험 표현 이해 쓰여 있어요. 다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 결정 분석 모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정리한 내용들, 개념 속성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되어 있고 우리 또 모의고사에서도 풀어봤어요. 카를스바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두세 문제는 정확하게 내가 여기다가 적중이라고 안 쓴 건, 쓴 거는 맞는 거고요. 안 쓴 것은 왜 안 썼느냐? 일반적인 수업에서 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총정리라든가 또 수업 시간에 심화라든가 내용할 때 강조한 것, 스터디에서 강조한 것들 분명히 80% 이상 다 나왔죠. 100%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 했으니까 100%겠지만 좀 더 이러이러한 거에 라고 강조한 것들은 거의 80% 이상은 나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다 맞았어야 되겠죠. 18점하고 이게 22점에서 역교론하고 서양사가 40점인데 80%면 32점이 나와야 되는데 32점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나오기는 글쎄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맞기가 쉽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죠. 제가 역교론에선 또 이렇게 이 여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25점 이상은 못해도 두 개를 합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렇게 맞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파이널에서나 스터디나 아니면 평소에 강조했던 것들에서 많이 나와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했는데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후회도 되고 또 안심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채점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시는 분들은 2차 준비하시고 2차 준비를 어디서 하든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같은 거 워낙에 많이 대학에서 수업이라든가 면접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아주 우리 이 수업에서 하는 거와는 달리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탁탁탁탁 지적해 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자 어쨌든 우리 몇몇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상당히 잘 본 편이어서 제가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합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들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가 17일 날 이번 달 17일 날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되면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또 우리가 보다 적중이 어떻게 됐고 또 어떤 문제들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또 이끌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
공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편인데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크게 내세우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발언의 수위를 약간씩 높였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이상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임용계에서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내가 아직은 초보니까 좀 더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했는데 웬만큼 이제 감각을 어느 정도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입시 설명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많이 인강 또 직강 들어주시고 같이 공부해서 내년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